네, 안녕하세요. 원장님이 소개하신 대로 꾀꼬리 1 이하영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뭘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교육과정이 새로 도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바뀌는 교육과정 중에서 국어과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뀐 교육과정을 저희가 저희 공통과정, 저희 시너지 공통과정 구주 특강에 어떻게 녹여냈는지 영역별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PPT에 띄워놓은 화면은 저희 자료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화면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이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특징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소위 국어라고 하면 5가지 영역이 있어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비문학, 그 다음에 문학, 문법 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문학하고 문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문학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머님들 이전에 소장님 모셔서 하는 전체적인 그런 예비고일 바뀐 교육과정 설명회는 좀 다녀보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회에서는 과목별로 자세히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그렇게 깊게 제공을 해주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깊게 말씀을 드리면 문학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낯선 작품들이 대거 수록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낯선 작품을 제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보았는데요.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을 마치고 그 3가지로 제가 유형을 분류했을 때 첫 번째는 1930년에서 1990년대 작품이 아니라 2000년대 이후의 최신작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현대문학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한데 사실 저희가 현대문학 해놓고 배우는 게 김소월이었어요.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김소월 배웠죠? 김소월 1920년대, 30년대, 1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그 일제강점기 그 시대의 시대를 우리가 현대시라고 배우고 좀 최근 거라고 해도 많이 가야 199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작품들이 좀 최신작으로 바뀌었어요. 그 중에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김초엽이라는 작가의 관내분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은 2019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굉장히 새롭고 신작이죠. 심지어 제가 여기 씻지는 않았지만 2021년에 나온 최신작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한 작가라고 하더라도 백석은 1930년대 작가거든요. 하지만 그의 유명한 작품들이 아니라 좀 낯설고 생소한 작품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익숙한 작가도 아니고 그냥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형을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최신작이죠. 낯선 작품이죠. 그 전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또는 교과서나 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된 이력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 있던 자료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이런 낯선 작품들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낯설 텐데 어떻게 가르치실 것이며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거를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고민을 먼저 해서 이따가 저희가 저희 커리큘럼 설명드릴 때 이런 작품들에 대한 학습 방법을 어떤 식으로 녹여냈는지를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이제 문학에서 현대문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전문학은 이번에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원래 국어 교과서가 한 권으로 썼었거든요. 지난 1호 개정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교과서가 2권으로 분권이 됐어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이렇게요. 그런데 고전 작품들은 거의 다 2학기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건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이런 시기의 작품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새로운 작가가 출연을 할 수가 없죠. 모두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작품들, 친숙한 작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전시가 작품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늘 나오던 가장 베이직한 고전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일단 요약을 해놓은 걸 보시면 기존 커리큘럼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순서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번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가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2권이죠.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몇 권이라고 말씀드렸죠? 1권이죠. 그러면 일단 1호 개정부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음운변동 한글맞춤법 문법요소 중세국어, 이번에 바뀌는 것도 음운변동 한글맞춤법 문법요소 중세국어, 뭐 하나 새로 추가되는 게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지난 교과서에서는 교과서가 1권이었으니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혹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자유자재로 단원 변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상식적으로는 처음부터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 입학했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서 8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거듭하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계속 변별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해 문법이 조금씩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반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굉장히 특수한 사례이긴 한데 이번에 그 K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학기 중간고사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학해서 처음 보는 시험 범위가 문법이 중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미쳐 날뛰는 거죠. 그렇죠. 모두가 너무 절망적이었던, 물론 모든 학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커리큘럼이 막 바뀌는 좀 혼란스러운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다행인 게 분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학기에 들어가는 내용과 2학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반씩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운 변동하고 문법 요소라는 영역이 이 두 개가 지금 밑에도 써놨지만 공통국어 1, 즉 우리 아이들이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에 실려있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전부 다 9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과서들은 음운변동이라는 단원과 문법요소라는 단원을 공통국어 1에 넣어놨고요. 한글 맞춤법이라는 단원 그리고 중세국어를 2학기 교과서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통국어 2를 갑자기 가져와서 수업하시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첫 해에는 안 계실 테니까 조금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언어공동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는 별 내용은 아니에요. 남북 간의 언어 차이가 뭔지 도대체 이걸 통일을 할 작정인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 언어 차이가 뭔지 아니면 신조어 이거 신조어 애들 한숨 쉬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 선생님들이 얘들아 너네 젖자일사가 뭔지 아니? 막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시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좀 적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라이트하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혹은 여고같이 좀 내신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들은 이런 게 사실 그냥 암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마치 뭐 이런 단어들 막 선생님들이 목록 쭉 적어주고 너네 외워 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들어가서 애들이 배웠었거든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점프해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아직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암기 과목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이제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과 문법이 어떤 점이 주요하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런 교육과정을 저희 시너지 국어 커리큘럼에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은 어디를 펴주시면 되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초록색 유인물 있잖아요. 여기에 13페이지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13페이지를 다들 펴주시면 그쪽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네. 몇 쪽이야? 저희가 이제 13페이지 좀 하단에 보면 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수업 구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거기에 이제 저희 공통과정 특강에서 다루는 영역들을 저희가 써놨거든요. 현대시 시조, 이게 문학이죠. 그 다음에 문법, 어휘, 독서, 그 다음에 모의고사까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문학 파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학에서 이제 바뀐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현대시만 합니다. 왜 현대시만 하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현대시를 이번 9주 동안 배우게 되는데 당연히 바뀐 교육과정 공통국어 교과서에 들어있는 현대시를 다 담았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모두 다 담지는 않았고요. 공통국어 1, 즉 1학기 시험 범위는 다 담았고 그리고 이 1학기 수록 작품들 중에서 2학기에 수록된 작품과 연계성이 있는 애들은 2학기 것도 끌어와서 같이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통국어가 출판사가 9개예요,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학교 배정도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서 어떤 출판사를 쓸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현대시만큼은 어떤 학교, 어떤 출판사를 가게 되더라도 1, 2월 달에 이 수업을 들었으면 내가 배운 시는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시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무작위로 섞어서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주제, 작가, 특징을 가진 작품들을 연계해서 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14페이지 보시면 그 현대시 목록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어차피 14페이지에 있는 거라 안 찍으셔도 돼요. 지금 1주차에 윤동주작, 2주차에 김소월작, 3주차에 백석작, 4주차에 나희덕작 이런 식으로 유사한 동일한 작가들의 작품들 모아놨고 그 밑에 5주차부터는 유사한 표현상의 특징을 가졌거나 아니면 유사한 주제를 가진 것끼리 묶었어요.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의 효과는 뭐냐면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교과서가 바뀌면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배운 작품만 내지는 않거든요. 보통 항상 외부 지문을 같이 껴서 내시는데 외부 지문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새로운 작품을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문과 엮어서 내거나 첫 번째 아니면 좀 생소한 작품을 엮어볼까 하고 본인 학교에서 선정한 교과서 출판사 외의 다른 8종의 교과서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출판사에서는 이 단원에 이 작품이 들어갔네? 이거 연계하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첫 번째 해랑 두 번째 해 정도에는 다른 출판사의 작품들을 되게 많이 끌어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비슷한 아이들끼리, 비슷한 작품들끼리 엮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외부 지문 대비해도 훨씬 탁월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 공통과정 현대시 상세 커리큘럼에다가 그 모든 작품들을 다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게 고전문학은 2학기에 한다고 했으니까 됐고 현대시는 여기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됐고 그럼 현대소설은 어떡하냐 이거인데요. 현대소설은 커리큘럼에 넣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이에 비해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한 타임당 문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그때 그 소설을 다 다루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출판사마다 겹치는 작품이 거의 없어요, 현대소설이.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해주기가 현대시보다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어머님들이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목록을 여기 그 학교별 특징 적어놓은 데다가 적어드린 거예요. 이번에 이의개정 교과서에 들어가는 그 어머님 팜플렛 2개 받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얀색 표지로 되어 있는 학교별 설명에 그 학교별 특징 적어놓은 거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현대소설 지금 목록들이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냥 목록만 넣어드린 게 아니라 메이저 출판사는 따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별표로. 메이저 출판사라는 건 뭐냐면 출판사가 9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9개 중에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그러니까 많은 학교들에서 선택하는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어요. 대형 출판사. 그런 애들이 대표적으로 천재가 있고요. 비상이 있고요. 근데 그 천재랑 비상은 메이저다 보니까 교과서도 2개씩 내요. 그래서 천재 김종철 하나, 천재 김수학 하나. 어머님들 왜 그 국어 중학교 때 천재 노미숙, 천재 박영목 들어보셨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비상에서도 2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이저 출판사들에 수록된 작품들 먼저 위에다 실어놨고 그 밑에 조금 마이너 출판사 넣어놨고 그 옆에 기타 설명에 이건 학생들에게 생소한 작품이다 아니면 이건 좀 유명하고 친숙한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타적으로 어머님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설명들을 써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뭐 이렇게 좀 중요해 보이는 작품들 선정하셔서 그 구매하셔서 읽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이 현대소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아까 낯선 작품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낯선 작품의 단점이 뭐라고 했죠? 자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전 8월부터 그 교과서 목록이 공개된 게 8월 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차근차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걸 소개를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사용하는 그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저희가 낯선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 익숙한 작품이 0개라고는 말씀 안 드렸잖아요. 16개 정도의 16개 작품 정도의 현대시 기준으로 10작품 정도가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6작품은 좀 익숙한 그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작품들은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학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 대치동 기출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낯선 작품들 중에 모의고사에 1번이나 2번 뭐 이런 거에 한 번씩 좀 출제된 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러면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 모의고사 기출을 활용을 하셔서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출제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출제 방향에 대한 감각을 잡으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저희도 그 모의고사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출제 이력이 없는 생소한 작품 이거를 저희가
여기 모여있는 저희 국어 선생님들이 다 국어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3, 4, 5 머리를 맞대고 이제 그 작품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마다 출판사마다 학습 활동 같은 걸 쭉 보면 이 교과서의 이 출판사가 어떠한 의도로 이 작품을 실어놨는지에 대한 게 보여요. 학습 활동을 보면. 그걸 참고해서 그리고 이제 그 출판사에서 예시로 교사용 교과서라는 걸 배포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다 입수를 해서 이 작품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다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국어 전공자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를 잘 만드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 유명한 사설 모의고사 제작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문학 출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모셨거든요. 그분들한테 출제를 맡겼어요. 출제를 맡기고 이제 검수를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최종 검수 단계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고치고 여러 번 가다듬은 문제들을 저희가 고퀄리티 문항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항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예시로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냥 문항을 만들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 때도 단계별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단계는 기초 개념 숙제예요. 2문제를 넣어놨는데 하나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 간단하죠. 선지도 짧고. 2번째는 내용 유치, 시어의 의미 같은 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런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이 2단계와 3단계가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보기의 외부 제시문을 주고 이 외적 준거에 따라서 이 글을 읽고 이 글의 관점에 따라서 너 방금 배운 그 시 해석해봐 라는 문제거든요. 선지의 길이가 갑자기 확 달라졌죠.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저희가 다 문학 유형 세분화시켜서 문제 내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배운 작품과 배운 적이 없는 외부 지문까지 엮어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운 작품을 외부 지문이랑 엮어서 문제를 내는구나에 대한 고등 수준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유형별로 문항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낯선 작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저희 커리큘럼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어 전문 학원이라서 가능한 거거든요. 저희가 10작품을 새로운 작품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10작품, 한 작품당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소화해야 되는 문항이 최소 20문항이에요. 수업 때 배우고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 5문제 정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과제로 그래도 한 10문제 정도 풀어봐야 되죠. 과제를 했으면 이제 또 뭘 해야 돼요? 시험을 봐야겠죠. 테스트 때 사용해야 되는 문항들까지 해서 최소 20문항 또는 30문항까지 필요한데 그럼 그게 10작품이라고 하면 200문제, 300문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그건 좀 힘들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335 국어 전문 학원이니까 많은 인력과 많은 자본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이 작업을 지금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조 설명을 드릴 건데 어머님들 시조가 뭔지는 알고 계시나요? 시조라는 거는 고전 시가 중에 한 종류인데 굉장히 짧은 3줄짜리 시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왜 미리 이번 겨울방학 때 하냐면 지금 제가 어떤 여고에 이번 기출문제를 가져왔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짧으니까 선지에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배운 작품이랑 유사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작품 한번 찾아볼래? 이런 건데 어머님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이런 시조를 딱 만났을 때 제일 크게 어려워하는 지점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못 읽겠죠. 못 읽겠죠. 애들 보고 이걸 읽어보라고 하면 애들이 막 이게 기를 막 이래요. 근데 시험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들이 포기를 하겠죠. 근데 사실 얘네는 항상 나오는 것만 나오고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풀이를 제대로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 시조의 주제라든가 특징 같은 거를 한두 개씩만 알아놔서 눈에 익혀놓으면 아는 애들은 바로 그냥 1조 컷으로 답을 찍거든요. 근데 모르는 애들은 아예 버리거나 여기서 시간을 오래 쓰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런 시조는 간단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커리큘럼에 넣어서 아이들이 조금씩 챙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학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문법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은 이제 곽은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커졌죠, 사람이. 덩치도 커졌죠? 네. 네, 안녕하세요. 문법을 소개할 곽은주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아시다시피 국어 교과서가 국어 1과 국어 2로 양분되는데요. 국어 1에 이렇게 문법의 요소와 의문의 변동이 실려 있어서 저희도 이번 겨울방학 때 문법의 요소와
의문의 변동을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의문의 변동이 아니라 문법 요소를 먼저 수업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 중3 학생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문장의 성분과 구조를 배운 다음에 졸업하게 돼요. 근데 국어 과정이 그 다음이 문법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는 게 문법 과정상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법 요소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을 배운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갔을 때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거의 다 의문의 변동이에요. 물론 아까 K여고 같은 경우는 중세고가 나왔지만 거의 다 의문의 변동이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하기 전 2월 6주 차에 의문의 변동을 하는 게 확실히 효과가 좋겠죠. 그러니까 학기를 가기 전에 미리 배우고 내용이 휘발되지 않았을 때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렇게 내용을 구성했고 먼저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의문의 변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요. 저희가 문법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문법은 아이들마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학생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어머님들.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같은 문제를 풀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를 3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1단계가 되게 중요해요. 1단계는 개념 채우기라고 해서 저희 수업 교재와 동일한 빈칸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빈칸 내용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배운 내용을 점검하고 내용을 암기할 수 있도록 1단계 내용을 준비했고요. 사실 문법은 외우기만 하면 절반은 정말 먹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가 중요해서 1단계는 개념 채우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믿고 푸는 모의고사와 EBS 연교 교재입니다. 특히 모의고사는 어머님들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모의고사는 난이도가 아주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을 기본기를 점검할 때 모의고사가 정말 좋아요. 더 배우는 재미 느낄 수 있는 게 모의고사라서 2단계로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고요. 모의고사의 장점 두 번째가 뭐냐면 모의고사 문법 문제가 그러니까 그의 문법 문제 트렌드를 좀 담당해요. 그러니까 학교생들이 모의고사 문법 문제 유형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내신에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내신 보기 전에 문제 유형을 먼저 익힐 수 있는 게 모의고사라서 저희가 2단계는 믿고 푸는 모의고사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준비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어머님들 저희 학원 원장님이 아까 고인물이라고 하셨잖아요. 30년 되셔서 정말 최다 기출, 최다 학교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기출이 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기출은 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집단 지성의 결정체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개념을 채웠어? 내용을 확인했어? 그 내용을 시험할 때 기출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도 내용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 우리가 지망하는 학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까지 시험이 어렵구나,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미리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게 내신 시험이라서 이렇게 세 가지 문제 유형을 준비해서 개념부터 실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저희가 1단계 개념 채우기 교재인데 보시면 이렇게 빈칸이 뚫려져 있죠. 저희가 배울 내용이랑 주요 내용에 빈칸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점검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클리닉을 남겨서 같이 외우고 같이 공부를 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예요, 어머님들. 모의고사 보시면 딱 길죠. 보기가 길고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이런 게 학교쌤이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선지가 또 돼요. 그래가지고 미리 많이 사용되는 유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넣어놨고요. 세 번째가 S여고 문법 문제입니다. 딱 봐도 길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선지가 있고 보기가 있고 다시 또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저희 시너지 국어 교재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문법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석주쌤께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어떤 모의고사에서 출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뜻을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출사? 사직서? 때려쳤나 봐. 이래요. 근데 사실 출사는 벼슬길에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국어는 읽고 푸는 건데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 지금 유튜브 쇼핑 너무 많이 보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딴 게 없으니까 뉴스를 좀 보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한국인으로서 모국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다면 요즘 애들은 그게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냥 뭐 미국인, 아랍인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를 더 잘해요. 한국어보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고일 땐 고전 필수어휘와 수능 기출 한자성어를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보고 이걸 되게 강압적으로 테스트 보면서 외우게 하는데요. 먼저 고전 필수어휘는 이걸 배우면 아이들이 고전 문학, 아까 말씀드렸던 시조나 가사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게 나와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기가 아는 단어를 보면 아 이게 자연친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 그럼 이거 대충 자연 좋다는 얘기구나. 뭐 임금님과 관련된 단어가 있네? 임금님 사랑한다는 얘기구나. 그걸 찍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예비고일 겨울방학에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주고 외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별로 주요 어휘를 잘 유형화해서 줘요. 자연친화면 자연친화. 근데 뭐 연군지정이면 연군지정.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연친화에서 유사한 어휘들 세트로 묶어주고 자연친화와 반대되는 뭐 속색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를 묶어서 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주제별 주요 어휘를 한 번에 확실하게 외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또 저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수능 기출 한자성어까지 반드시 필수 암기시켜요. 사실 한 2010년대까지만 해도 수능에 약간 한자성어가 툭툭툭 나왔고 내신에서도 한자성어가 좀 나왔어요. 변별력을 주기 위해. 20년대 들어오고부터 좀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한자성어 내시는 학교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작년만 해도 S여고에서 어부지리라는 한자성어가 나왔고 이게 한 60%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어부지리 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대충 이득 본다는 거 아니야? 이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낸 거냐면요. 이득을 보는 건데 어부지리의 포인트는 관련 없는 타인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를 그냥 이득 보는 상황을 줘놓고 이거 어부지리야 라고 하니까 뭐 다 틀린 거예요. 타인, 관련 없는 타인이 이득을 봐야 어부지리가 맞는데 아이들 그냥 이득 본 거 아니야? 이러고 다 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년까지도 S여고 이런 데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자성어를 공부하는 게 좋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공부하면 고전산문, 즉 고전소설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가 너무 쉬워져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뭐 고전산문 같은 걸 되게 싫어하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모가 신고하여 아들을 길러냈다. 이제 또 뭐 하냐면요. 119 신고? 뭐 경찰서 신고? 아동학대 진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아동학대냐? 좀 봐라. 신고해. 그러면 이제 그런 신고라는 단어가 나왔을 땐 당연히 한자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진감래를 이제 배웠으면 대충 쓸고 고생했다는 뜻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문제가 고진감래 들어본 적은 있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한자가. 왜냐면 그 한자랑 같이 써 있는 걸 외운 기억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시키는 건 수능 빈출 한자성어를 보면 기본 한자. 약간 추다추동도 진짜 몰라요. 추다추동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뜻은 대충 아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학습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고전 시가 그걸 넘어서 고전 산문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이 컬리에 들어가 있고요. 역시 또 시험을 안 보면 안 외워요. 저도 그랬지만 시험을 봐야 외워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희 어휘 교재는 이렇게 자연친화면 자연친화별로 파트별로 있고 유의어가 반드시 엄청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한 반의어 그런 것까지 싹 들어가 있고 이걸 외운 걸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요. 그냥 빈칸 뚫고 하면 애들이 절대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빈칸 뚫어서 외운다 했들 그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문학은.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보기에서 단어를 엄청 많이 써놓고 그냥 자연 의미하는 거 다 골라 이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요 정도만 하면 문제 풀 때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시조 하나 딱 나놓고 여기서 자연친화 관련된 단어를 주고 이거랑 가장 닮은 단어를 다 찾아봐 이런 식으로 배운 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문항을 제작해서 아이들이 겨울방학에 잘 외울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휘 파트는 설명을 마쳐보고요. 그 다음엔 독서. 비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또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1 때 많은 학교가 비문학을 시험에 내진 않아요, 사실. 근데 지금까지의 트렌드였고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상 3월에 딱 올라가면 비문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어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과학, 수학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시험 범위에 나오면 두 개로 나뉘어요. 열심히 하는 상위권 아니면 대충 그래 나오면 대충 풀어 이렇게 풀고 꼭 몇 개 틀리는 친구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또 학교에서도 어떤 학교는 뭐 비문학 지문 2개를 미리 알려주고 그걸 공부해서 풀리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J학교, K학교는 모르는 비문학 지문을 그냥 내고 또 아는 걸 알려줘도 어떤 J학교는 15개가 시험범이에요, 비문학. 근데 거기에다가 문학 들어가죠, 문법 들어가죠. 애들 토해요. 그러다 그냥 안 해요. 그게 사실 안 하는 게 맞죠. 왜냐면 한 개 나오거든요. 15지문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3월에 올라가서 비문학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결국 배워야 하는 건 비문학의 접근 방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접근 방식의 훈련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비문학 다 풀어보고 조금 대비를 해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중학교 비문학 공부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요. 정식적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는요. 내용이 뭐 길고 정보량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걸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걸 숙제로 그냥 주면 풀릴 때까지 읽어요, 일단. 한 15분 읽고 뭔가 이렇게 풀어요. 근데 실전에서 15분을 비문학에 쓸 수가 없어요. 정말 길어봤자 10분이라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전에서 애들 다 틀리는 건데 저희 학원은 그래서 비문학 제재에 대한 설명을 깊게 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것인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지문의 정보량을 체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국어 시험지니까 뭐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과학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국어적으로 문제가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아직 아이들이 그걸 몰라서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잡고 그거랑 선택지를 비교 대조해서 이렇게 풀어놔야 돼. 라는 올바른 국어적 접근법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이제 영역별로 가장 정석, 그 영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뭐 인과라던가 아니면 과정이라던가 영역별 정석을 보여주는 지문들을 엄선하고 이 지문들은 모두 고3 지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고1, 2 지문도 좋지만 사실 그냥 컴팩트하게 아이들이 평가원의 시선이나 비문학에 대해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건 고3 지문이에요. 근데 물론 너무 최신 기출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좀 관연도 기출 중에서 그나마 되게 출제 원리가 좋고 이런 거 위주로 저희는 고3 기출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또 강사들이 고민을 했을 때 비문학 영역은 수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텍스트 읽기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매주 딱 3지문이라도 혼자서 좀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간지가 함께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주간지가 나갔을 때 포인트는 그 주에 수업을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출제 원리 이런 거를 자기가 혼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3지문을 엄선하여 아이들이 배운 걸 스스로 체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문학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문학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열심히 영역별로 배웠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점수가 오르는 건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수업. 근데 대치동에 좋은 수업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안 그럼 망했죠, 사실. 저도 많이 막 들어봤는데 대중 수업 다 좋아요. 모든 선생님이 다 되게 좋으시고. 그럼 제가 2번째 주안점으로 생각하는 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뭐 못하는 아이고 간에 수업 때 어느 정도 듣고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 이거 이해했고 나 그냥 알고 있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웠던 경험 아니면 헷갈려서 틀렸던 경험 그것까지 완성이 돼야 완전 자기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테스트 만드는 거에 되게 중점을 두고 강사분들이 다 같이 매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일단 주간 복습 테스트를 봅니다. 그 주에 배웠던 걸 영역별로 모두 합쳐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건 실제 내신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 유사한 문제 구성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에 올라가면 첫 번째 제일 크게 느끼는 게 시간이 엄청 부족해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막 시간이 엄청 부족하다라는 감각을 많이 느끼진 않아요. 근데 고등국어의 포인트는 시간 부족. 그럼 이거를 미리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시간 부족한 걸 경험하고 또 수준별 문제 내신에 가면 진짜 쉬운 문제 1개 나오고요. 배운 작품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 2-3개 그다음에 낯선 외부 지문 엮은 거 문제 1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겨울방학부터 이런 유사한 시험 난이도를 출제해서 아이들이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생각보다 3월에 내신을 시작하면 어머님들 생각에 뭐 내신 학원 보냈어. 그러면 그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매주. 그럼 애들이 적응을 못해요. 3, 4월 2달만으로는 저런 시험에 적응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겨울방학부터 이걸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시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만점을 목표로 시험을 내지 않아요.
실제 내신도 뭐 만점이 1등급인 학교는 진짜 없거든요. 몇몇 학교 빼고.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데 그럼 또 어머님들은 약간 이렇게 애들 점수 딱 보면 기분이 나빠요. 일단 우리 애 왜 이래 점수가? 그리고 중학교 때는 좀 많이 만점을 맞아요. 애들이 학원 테스트에서. 근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좀 아이들과 불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불화를 좀 막아보기 위해 항상 총평 문자 메시지를 발송드리는데요. 메시지 예시는 약간 이런 식인데 더 긴데 좀 잘라왔어요. 안내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의 점수와 평균 이렇게 드리고 시험 총평 저번 주에 어떤 걸 배웠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이며 요 내신 출제 유형은 어느 학교 거를 좀 따라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총평을 보내드려서 아 우리 아이가 요 정도 문제를 봤구나 라고 어머님들이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 또 3번 중요하죠. 점수별 코멘트. 만점이 중요한 시험지가 아니니까 점수별 코멘트가 더 중요합니다. 몇 점 이상부터는 정말 잘했다. 몇 점부터 몇 점 사이는 좀 뭐가 부족하다. 몇 점 이하는 혼내셔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수별 코멘트 드리고 영역별 주안점으로 요번에 문학은 외부 작품을 정말 많이 연계했습니다. 아니면 처음으로 시조를 한번 내봤습니다. 문법은 지난주에 뭐 배웠던 걸 누적했습니다. 아니면 문법은 어느 파트가 나갔습니다. 라고 영역별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받으시게 된다면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문법 주안점을 잘 보셔야 돼요. 문법이 어차피 누적되는 거고 아이들마다 잘하는 파트가 있고 못하는 파트가 극명하게 구분이 돼요. 그럼 어떨 때 딱 봤는데 우리의 시험지를 봤어요. 근데 문법을 우수순 틀릴 때가 분명 한 번쯤은 와요. 그럼 그걸 보고 그때 시험지 봤더니 문법이 뭐 이 파트가 나왔네. 그럼 그때 어머님들이 애를 이렇게 혼내시지 마시고 EBS 들어가서 그게 써있는 걸 한번 들려주시면 돼요. 그럼 애들이 문법은 확 늘어요. 어차피 문법은 특정 요소에 대한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갑자기 문법 점수가 안 좋아. 그럼 뭐 해야 되지? 뭐 계속 애를 복습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영역별 주안점을 보시고 아, 이 포인트를 애가 잘 모르나 보다. EBS 그냥 들어가서 30분 정도니까 한번 들어봐 라고 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주간 메시지가 매주 가고요. 마지막 주에는 총괄 테스트라는 걸 한번 봅니다. 총괄 테스트를 보는 목적은 일단 9주 동안 배운 걸 한번 쫙 복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안 보면 복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리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면 문학하고 문법을 특히 9주 동안 배운 작품과 지식에 대해서 한번 쫙 복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누리고 일단 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건 문법을 누적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문법은 계속해서 까먹기도 하고 결국 끝까지 가져가는 개념이에요. 고3까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실전 감각, 전범위 누적 총괄 테스트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또 우리 3월에 모의고사를 볼 텐데 저희가 배운 문법 개념이나 문학이 거의 여기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좀 경험해서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에서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조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총괄 테스트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자랑한 거 영역별로 너무 좋고 시험지도 너무 좋아.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아까 혼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 못 보면 근데 사실 화나잖아요. 에이, 비싸게 돈 보냈는데 뭐 하는 거야. 제가 생각했을 때 혼내도 되는 부분은 일단 어휘는 꼭 혼내주세요. 저는 진짜 어휘 안 외우는 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2 수업을 했는데 8주 동안 5주 동안 똑같은 어휘 시험지를 봐요. 다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진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질 뻔했는데 어휘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막 갈구셔도 돼요. 제발 외워, 제발 외워. 나중에 고3 됐을 때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혼내셔도 되고 그거 말고 우리 아이가 어휘는 다 맞았는데 다른 게 작살났다. 그럼 혼내지지 마시고 클리닉에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주중에 개별 클리닉을 진행해요. 겨울방학 얼마나 소중합니까? 마지막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겨울방학인데 이때 국어에 조금 투자하세요. 수학, 과학, 나중에 학기 중에 가면 국어는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때 우리 아이의 마지막 약점 보완이라 생각하시고 클리닉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클리닉에 오면 뭘 하냐? 일단 제 시험을 보고 이제 1대1로 담당 강사님과 함께 이제 피드백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피드백에서 조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냥 시험 보고 맞은 거 뭐 맞았구나, 틀린 거 이거 정답이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아이들이 공부 점수가 오르려면 딱 두 가지가 또 중요한데 첫 번째, 강사를 좀 좋아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좋으면 그냥 열심히 하게 돼요. 두 번째, 잘 못하는 친구들일수록 틀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답이 정답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틀린 거 썼을 때 이걸 왜 틀렸지? 왜냐면 아이들이
근거를 가지고 와서 틀려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게 왜 국어적으로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 수업 때는 질문하라고 하지만 뭐 아이들 성격에 따라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면 1대1 클리닉에 오면 아이랑 저 좀 친하게 지내거든요. 정의 수준이 좀 비슷해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맨날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 보면은 이걸 썼을 때 야, 너 근데 이거 왜 썼어? 어디 보고 썼어? 하면 되게 대답을 잘해줘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아, 왜 썼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거 국어 시험지잖아. 국어 시험지는 근거를 여기서 이렇게 끌어와야 돼. 라고 1대1로 코멘트를 해줘요. 이걸 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서는 그렇게 제 시험을 보고 1대1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내준다. 이게 강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고 제 시험과 질의응답, 그 다음에 숙제 완성도 이런 거를 본다고 보시면 되시고 필수 대상자는 주간 테스트 점수 미달자 혹은 자율적으로 좀 더 오고 싶거나 이런 친구들은 자유롭게 오면 되십니다. 이렇게 클리닉까지 맞춰봤고요. 이제 국어학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어떤 걸 많이 하냐면 그냥 애들하고 있으면서 애들이 뭘 어려워하고 뭐가 되게 고통스럽고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클리닉도 맞이하는 게 애랑 있으면 아, 애들이 진짜 어휘를 이 정도로 모르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이 정도로 애매하게 헷갈리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못하는 친구일수록 이런 클리닉을 잘 활용하시면 우리 아이의 근본적인 국어 문제점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고요. 공통과정 Q&A는 설명의 종류 후에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 이제부터는 조기 개강반에 대해서 백태진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